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에는 우리가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회에는 그 이후에 이제 롤스를 비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그 철학자죠.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델은 그 롤스의 정의론이 이제 1970년대 후반에 이렇게 선풍적인 그런 그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미국에서 발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롤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유명해진 그러한 철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너무나 이기적인 하나의 원자화된 그 개인을 상정하고 있고, 거기서 말하는 정의의 어떤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어떤 절차적인 그런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절차적인 이런 절차만 거치면은 가장 공정한 정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롤스에 대해서 샌들은 그거는 그야말로 인간적이지도 않고 어떤 그 인간이 가져야 할 사랑과 어떤 배려, 이런 그 공동체적인 그러한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한 철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하버드 대학의 그 철학과에서 이제 유명해진 그런 그 철학자입니다. 대강당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아주 인기 강의를 한 걸로 유명하죠. 원래 철학하면은 뭐 이렇게 조그만 한 40~50명 되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철학 강의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 샌들은 엄청난 대강당에서 대형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스를 비판을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롤스와 같은 원자화되어 있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그 새로운 정치 철학으로서의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러한 정의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샌들의 정의론을 얘기할 때는 공동체주의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도 하는데, 정작 샌들은 그 명칭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지는 않았었죠. 왜냐하면 공동체주의 하면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자유주의라든지 개인주의 이런 거하고 대비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면서, 이것이 자칫 전체주의로 빠지는 속성이 있다 하는 것은 철학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은 공동체주의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이클 샌들이 2010년도에 맨 처음에는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고, 그 뒤에 2010년도에 자신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그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을 내고 나서 한국에서 너무나 선풍적인 인기하에 이제 그 책이 뭐 100만 부 이상 이렇게 막 팔리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도 있고 해서 이제 2010년도에 또 와서 대형 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자신의 그 이론이 이렇게 선풍적인, 마치 그 록스타 같은 그러한 인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인기죠. 뭐 어떤 대학, 경희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한 5,000명 되는 대형 강의장에서 이제 한 적도 있었고, 또 연세대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대강의실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노천 강의장에서 했는데, 그때는 15,000명인가 이렇게 하는 그 엄청난 사람이 몰려가지고 그야말로 록스타의 무슨 페스티벌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샌델의 강의를 보면은 그렇지만 이 철학자는 무슨 답을 제시한다기보다도 이 정의라는 문제가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중한 자세, 태도, 이것을 이제 우리한테 일깨워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델이 이제 그 자신의 이론을 전개할 때 자신의 이론, 어떤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러한 그 방향에 맞는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 또 어떤 반대로 무슨 롤스라든지 자기가 이제 반대하는 어떤 철학자를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예를 제시하고 하면서 이거 봐라, 그래서 자신의 이론이 맞다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단순한
이런 그것을 너무나 일반화의 그 오류라고 그러죠. 조그만 예를 하나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몰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너무나 잘 통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청중들한테는 이제부터는 이게 개인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 사회라는 것이 공동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그 쉬운 단순한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반응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한국의 청중들이 왜 그런 그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것을 그 당시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2005년도에 방문을 했을 때는 마이클 샌들이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다. 별로 무슨 5천 명이라도 이런 대형 강의가 아니고 그야말로 뭐 한 학자들 몇십 명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세미나하고 이제 떠났던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5,000명 이런 그 인기를 구가를 했느냐. 책이 또 100만 부나 팔렸느냐. 이 책이 미국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10만 부도 안 팔렸어요. 그래서 본토에서 별로 중요성을 인정받지도 못한 그런 책이 어떻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100만 부 이상, 지금 시점에는 아마 150만 부 이상이 팔렸을 거예요. 그런 그 인기몰이를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는 뭔가 그때의 한국적인 어떤 시대상 이런 것이 반영이 됐겠죠. 그 2010년도라고 하면은 2008년도까지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 5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5년, 이와 같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좌파 정권이 10년을 이렇게 흘러왔었던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2008년도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산 쇠고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사실하고는 이렇게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선동적인 방송에 의해서 뭐 이 소고기를 먹고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란 말이냐 뭐 이런 그 울부짖는 학부모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광화문에 나오고 했었던 사상 최대 규모의 그 촛불 시위가 그 한 2년 전에 열렸었던 그런 시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 대중에 의한 대중을 동원하는 그런 그 대규모의 선동적인 주장이 어필을 했던 그런 그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점이고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그 팩트라고 볼 수가 있고, 더 질문을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왜 한국인이 그와 같이 불평등을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슈에 그렇게 민감해졌을까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이전에 한 60년에 걸친 아주 급속한 경제 성장, 그래가지고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선진국의 문턱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그 압축 성장을 달성을 하면서 선진국 문턱에 진입을 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좋은 세상, 좋은 삶이라고 하는 그 의미, 좋은 삶일까? 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이 그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관심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러한 그 풍조가 이제 어느 때보다도 높았었던 그런 시기였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불행한 것은 이런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해답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 쉽게, 그러한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나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에서의 그 분배 정의, 이쪽으로 너무, 쉽게 이렇게, 결론이 맺어졌다. 어떤 그 선동적인 풍조가 압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좀 불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샌들이 얘기하는 공동체주의,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샌들이 주장하는 건 그야말로 아주 상당히 선한 주장이에요. 정말 들어보면 마음이 푸근하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러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뿌리가 사람이 살되 미덕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 이것이 바로 공동체주의의 그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공동체주의, 어떤 전통사회 그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 미덕,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유대,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그 생각은 우리 그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하나의 DNA, 이것이 과거에 수만 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인간이 전통사회 속에서 터득을 했던 그러한 그 DN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한 200년 전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사회가 근대사회로 넘어오기 전까지의 사회는 어떤 봉건 시족사회,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어떤 족벌, 뭐 이러한 그 작은 공동체의 그 사회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농촌적인 공동체. 그리고 서구 같으면은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건국 초기에 어떤, 여러분들 서부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그 마을이 형성되고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거기서 자치적인 어떤 뭐 보안관도 세우고 뭐 이런 그 자체적인 형태의 공동체가 생기는 것을 그 서부 영화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었죠. 이러한 건국의 정신, 미국 건국의 정신, 이런 거를 그야말로 그런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의미에서의 공동체주의, 이 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무나 원자화된 개인, 이것은 옳게 사는 그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샌들의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거꾸로 농촌 공동체로 갈 수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사회 같으면 서구 사회라 하더라도 뭐 미국의 개척 시대로 후퇴해가지고 되돌아갈 수가 있다라든지 하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 이것이 작은 마을 단위의 공동체인지 아니면은 어떤 차원의 공동체인지, 국가 전체를 말하는 공동체인지, 이런 것조차도 정의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말하는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열려있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마을 공동체, 뭐 우리가 마을 공동체 같으면은 자기가 동네 밖에 나가면은 저건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이고 이걸 다 아는 그러한 공동체죠. 사실은 아무런 행동을 어떻게 내가 개인으로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까딱하면은 누구 딸 행실이 저게 뭐냐 뭐 이렇게 곧바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 거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열려있는 그런 속에서 자기가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는 것인데,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철에서 쏟아져 나오지만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속에서 어떤 그 자유를 느끼는, 이런 것이 오늘날 열린 사회 속에서의 그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마이클 샌들이 생각했던 공동체 정신 그 자체는 순수하지만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샌들은 해법을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해법을 그런 공동체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겠고. 그래서 개인주의, 우리가 현재 그 자유 체제에서 살고 있는 이 개인의 어떤 자유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이런 거하고 동시에 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로서의 어떤 연대, 이것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로 우리가 가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졌던 것이죠. 당연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것이 실현하기가 좀 어렵다. 과거로 회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와 같은
어떤 열려있는 커다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다원사회죠. 그 가치관이 작은 그룹들마다 또는 어떤 그 조직들마다 각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하면서 다른 단위에 대한 강압적인 어떤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사는 이런 다원사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런 거대 열린 사회에서의 공동의 어떤 바람직한 아름다운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공통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자체 분배 정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종의 오염되어 있는 그런 개념. 원래 정의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몫은 내가 가지고 뭐 이것을 열심히 마음에 따라서 이제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몫은 내가 가져가는, 이것이 이제 정의라고 이제 사실은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국가 사회가 내 몫을 공평하게 알아서 챙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좀 많은 것이 샌델의 이 공동체주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샌델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샌델은 개인만을 생각하지 말고 늘 공동체와의 연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 근본, 당연한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것이 이렇게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였었고, 그 깊은 뜻을 잘 새겨듣지 못하면은 너무 쉽게 이렇게 분배정의 이런 쪽으로 선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으면은, 이것이 샌델의 그 주장은 잘못하면은 전체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서, 겉으로는 너무나 그 선한 말이 많죠. 인류의 공동의 어떤 연고적인 서로 유대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 사랑, 우정은 아름답고 가슴 따뜻한 말, 이런 그 원시적인 본능을 자극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선동가가 앞장서서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를 만든다라든지 하면은 이것이 전체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았는데, 우리가 좀 그런 성향이 좀 지난 10년간 그런 성향으로 좀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이죠. 샌델은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늘 생각을 했던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의 공동체를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그 해법이 사실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의 박원순의 어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을 스스로 알아서 자생적으로 생기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금을 갖다 퍼서 이렇게 주면서 그런 걸 만들기만 하면은 서울시에서 세금으로서 기본적인 그 수익을 보장을 해주겠다 하는 식으로 오염된 그러한 그 공동체들을 만든 예도 있었죠.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인 자기 편 만들기 이 활동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개인을 앞세우면은 공동체가 과연 약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늘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샌델처럼 개인을 부정하고 이 공동체를 늘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것이 해법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근본 문제죠. 이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은 이미 다양한 앞서가는 철학자나 어떤 학자들이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겠죠. 제가 이제 자주 존경하고 이렇게 예를 제시하는 피터 drucker도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경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아주 1939년도에 쓴 책이죠. 이 경제인의 원리, 사람이 경제지상주의로 살면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이 사회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의해서 잘 돌아가게 돼 있다.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쉽게 주장하는 그러한 그 경제주의 원리, 이거를 넘어서서 피터 드로커는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경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책의 끄트머리에서 그 경제지상주의, 경제인의 원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그 정신적인 가치, 멘탈 밸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냈죠. 그러면서 그 멘탈 밸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는 하지 않고 아물심안을 이제 하는 그런 책이 이제 경제인의 종말 아주 매우 그 유명한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피터 드루커가 얘기했던 정신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이게 오늘 그 샌들이 얘기하는 개인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그런 밸류가 동시에 살아있는 그러한 그 가치를 갖는 개인이 어떻게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쉽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 한국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압축적인 어떤 60년 만에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을 했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뭔가 다른 그러한 뭔가 하나 이렇게 계기만 마련이 되면은 그야말로 못 말리는 그런 그 발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또 이 DNA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인 가치를 반드시 그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그 개념상으로만 얘기하자면은 이 개인의 가치, 나의 자아, 이것을 갈고 닦고 하면서도 동시에 이 사회, 이 공동체, 이것이 망가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밸류가 무엇이냐, 그런 그 정신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터 드루커가 얘기하는 정신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가장 그것과 거리가 먼 것은 분배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배정의는 때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군중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해서 어떤 일종의 강탈을 하고자 하는 그 심리가 혼자 하면은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때를 지어서 압박을 하는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이 사회는 그 발전을 멈춘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바고, 이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이제 정신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신적인 가치인데, 이것은 오히려 이것과 가까운 것은 우리가 오늘 그런 그 방송을 봤는데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보시면은 그 김영철의 마을 한 바퀴인가 하는 그 프로가 있죠. 거기서 제가 오늘 본 내용인데 언뜻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충무로에서 어떤 할머니가 조그만 가게를 해가지고 음식 장사를 한 35년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삼남매를 키워가지고 자수성가할 수 있게 이렇게 다 만들고, 또 집도 장만하고, 그렇게 열심히 억척같이 이제 살았던 것은 이제 아주 일찌감치 남편이 이제 병으로 잡고 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할머니인데, 지금 와가지고 아주 흐뭇하게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자기를 보면은 아주 흐뭇해 할 것 같다. 자기는 행복하고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가게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것만 봐도 나는 행복하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처럼 그야말로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어렵지만 이루었던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 이런 것이 오히려 그 정신적인 가치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그 고객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같이 그 행복을 느끼고, 이런 모습이 이제 작은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회적인 지도층인 경우는 평소에 똑바르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다가 또 국가적인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됐을 때는, 우리가 삼국시대 때 보면 화랑관창과 같은 뭔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자기 희생을 하면서라도 그 나서야 될 때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또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로서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두고두고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